최근 윤석열이 일본과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쭉 해오던 이야기이니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미래지향적이란 말에는 현재와 과거를 모두 무시하고 미래만 보겠다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예로 꺼내 들었지만 일본에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고 그래서인지 일본과 관련한 이번 발언에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쏙 빠진 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오늘 MBC에서 보도한 일본 관련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새로 쓰이는 일본 지리 교과서에서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넣은 것도 모자라서 행정구역 명칭까지 지도에 써넣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선 종군 위안부, 강제징용이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가 끝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구체적 설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지도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국경선을 긋고 시마네현, 오키군의 시마마치라는 행정구역 명칭까지 써넣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더 우경화됐습니다. 이전 교과서처럼 일본군 위안부나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쓴 교과서는 일본군, 종군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 80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됐다는 부분은 징용령에 의해 동원됐다고 수정되거나 강제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은 정부 강요회의가 결정한 의견을 따르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지난해 일본 가계는 종군, 강제 연행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今回の閣議決定によって強制性のある慰安婦等については、今後その記述がなくなっていく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ますし、そうであ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ね。 일본은 최근 아베 전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전이라고 지칭하면서 전직 총리 3명이 지원 모임까지 발족시키며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우경화는 그 연장입니다. 教科書には正しいこと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から、そこから長い目をかけて歴史認識を変えたいと、それが大きな狙い。 상대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물밑으로 조율하지 않고 저자세를 보일 때 상대국은 그것을 멋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나라와 외교적으로 관계 개선이나 악화, 유지를 계획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 국민에는 어떤 면이 긍정적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과거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기재 문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매듭, 강제노역과 관련된 배상 문제, 이런 일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한 정치 쪽은 풀리지 않습니다. 풀린다고 해봐야 수면 아래에 잠시 내려놓고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정부 간에 대충 매듭 짓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기고 있는 이런 주장들의 역사는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듯 하던 주장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불편해졌고 수출 규제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굴욕적인 양보 대신에 강경 자세를 보이자 일본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 모습에 당황했고 매우 불편해진 것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인 1998년 10월부터 일본 수상 오부치가 2000년 4월 5일 사망할 때까지 18개월 정도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인정했습니다. 고이즈미가 후임 총리가 되고 일본의 우경화는 오부치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과의 강경기조를 정치화시켜 가장 재미본 정치인이며 2006년에 고이즈미를 이어 총리에 오른 아베는 고이즈미보다 한층 교활했으며 혐한 정책에 더 적극적이었고 한국을 비하하는데 망설임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만들며 일본에서 재임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란 한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숙인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을 존중해 줄까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대표적인 친일 국가이지만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수입을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친일이고 반일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이익이 있느냐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저자세로 임해주면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대환영일 것입니다. 좀 더 압박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일본이 대만에 조건을 걸면서 가입을 반대하자 대만이 일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 가입국인 다른 나라가 대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이 얻어낸 양보를 다른 나라 또한 당연히 적용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가 지닌 속성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정치 분야는 말 그대로 경색 국면입니다. 그러나 정치 분야 하나를 빼면 나쁘다고 볼 만한 모습이 사실 없습니다. 이웃 국가니까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는 북한이고 교역으로 보면 중국이고 안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인데 현재 일본은 우리에게 역사 문제를 비롯해서 영토 문제, 무역 문제까지 갈등을 빚는 나라입니다.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는 하청 국가 주제에 원청인 한국 제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한민족을 거론하며 하등한 민족이라 하고 대한민국을 삼류 국가라 유일하게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안전자산이라는 엔화는 큰 폭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보다 아주 많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무역 통화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 4대 화폐 중 하나이고 경제 규모에서 세계 3위의 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용 등급은 물론 화폐 가치에서도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 심기를 거스르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아직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나라가 경제에서 교류를 단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모든 부분을 회복하지만 일본은 손실된 부분을 만회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 세계가 했고 2021년 한국은 급속도로 회복하면서 OECD 최상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민국은 좋은 시장이지만 대한민국의 일본은 아주 나쁜 시장입니다. 2019년 아베가 야심차게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백색 국가에서도 제외했지만 일본 스스로 편법을 동원하며 사실상 모든 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갑과 을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가 뒤바뀌진 않았어도 구분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5월부터 한국 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불리하지 않은데 불안감에 떨며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자세 외교가 아닌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 일본과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단 방미 파견 발표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서둘러 책봉을 받아야 하는 의식처럼 접근하는 모습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당선인은 아직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방미안은 그 누구도 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현직 대한민국 정부의 자칫 커다란 결례를 하는 것이어서 미국에서 이들을 반기기보다 불편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5월 10일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측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취임 전에 정책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 협의는 현 정부와 하는 것이지 40여일 뒤에 취임하는 측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 정부에서 특사 성격의 방미단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이든 측을 만나는 목적으로 보였지만 방미를 설명하는 발표문에 당선인과 관련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바이든 측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말이죠. 한국 대표단이 온다는 소식에도 당시 바이든 당선인 측은 기자의 질문에 한국 대표단을 만날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엔 당선인 측과도 폭넓게 만난 사실이 알려지긴 했지만 만남이 비공개일 수밖에 없고 만남 내용을 철저하게 함구하는 이유는 얼마 뒤 물러난다 해도 현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것이 국익에 더 합당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4대 안보론자인 윤석열 측에서는 취임 전에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바이든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백악관 부대변인 정도라도 만나서 한미동맹 어쩌고 하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한마디라도 들으면 대성공이라 생각하겠지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들을 누가 맞이할 것인지 어떤 주제로 대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몸짓 하나까지 어지간하면 단신으로라도 미국 언론에 소개되는 요즘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발표한 방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백악관 기자 브리핑 시간에도 질문하는 기자가 없습니다. 2021년 1월에 한국에서 대표단을 보냈을 때 미국 언론이 주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식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외교에서 형식을 중시합니다. 특사단 파견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 측과 사전에 어떤 주제로 누구를 만날 것인지 협의하고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 바이든 정부의 누구를 만나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 협의를 갖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대표단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만나야 하는 주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당연하고 국무부와 국방부, 통상 관련 부처가 대표적입니다. 발표문에 어느 곳에서도 어떤 부처의 장을 만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미국 쪽과 아무런 공감대 없이 확정된 명확한 계획 없이 그냥 발표부터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해진 미국 측 상대는 없는데 당선 인사는 공손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연관되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된다는 계산 아래 일단 방미를 발표한 것입니다.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사실상 특사를 파견하는 셈인데 차기 대통령의 의지를 지닌 채 방미하는 특사단이 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아니라 상하원 의원이나 어디 연구소 연구원들 정도를 만나고 온다면 이건 정말이지 대통령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것입니다. 방미하겠다는 인수위 측에서 밝힌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미국과 신속하게 북한과 관련해서 협의하겠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한미 양국보다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장관이 접촉해서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한 상황이고 안보 관련 한미일 정책협의회나 한미 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이런 협의체는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활발하게 협의체를 유지 운영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유지 운영 중인 한미일 협의체, 아세안이나 중국, 유로존과 아랍연맹은 물론이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계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협력자들을 탈출시키거나 요소수처럼 단시일에 수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일으켜놓은 국제협력 관계망이 그만큼 탄탄하게 짜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